6번 봅시다. 요거하고 좀만 쉽사잉. 자,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 2의 기억 미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 적절한 것을 골라라. 가장이네. 가장은 항상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하고 좀만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문제 스타일이야. 조심하라는 얘기야. 국외음악에 대한 거는 국외음악 우리 알지? 딱 떠올리니까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목이 만나가지고 지읒 되는 거야 까지 기본이고, 요것은 형태소인데 무슨 형태소라 그랬어? 실질 형태소이고, 요것이 형식 형태소. 그래서 2개 이상 형태소가 결합한다 이것이야. 그리고 디귿 뒤에 희가 오면 디귿 뒤에 희가 오면 요 디귿과 히읗이 축약돼서 티읕 되니까 티읕 다음에 이모 만난 거라서 국의 음화가 될 조건이 되는 것이군 해서 요것도 국음화로 본다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냥 이거 한번 볼까? 그냥 한번 해보자고. 부, 친, 이거, 난, 나, 치, 요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지? 이거는, 국영화 되면, 아이고, 이게 이제, 느낌이 오는 사람 알 거야, 아마. 내가 국영화 할 때 이거 항상 설명했잖아. 그지? 보자마자 예문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 아주 그냥 너무 뻔해서. 이거를 누가 받치랑으로 봐. 이거를 단니랑으로 보지. 요거 리을은 무치고, 그치? 발음만 써봐도 구경만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다. 요건 어떻게 혼니 불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국의 음화가 된 거고, 얘도 국의 음화가 된 거지. 치가 있잖아. 여기도 치가 있고, 여기 치가 있잖아. 디귿. 이건 이제 디귿, 히읗이 티읕 되고, 그 다음에 이모음 만나가지고, 국의 음화가, 글씨가 잘 써야지. 흐트러지면 안 돼. 미안. 국의 음화가 된 거지. 된 거야. 요거는 국의 음화 안 된 거야. 얘도 안 된 거야. 왜냐하면 밭이랑이란 뜻 자체가 이랑이 실질음이거든. 그러니까 밭니랑 다음에 반니랑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는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이 첨가 빈자리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비음화야, 비음화. 필기. 비음화. 그 다음에, 요거. 혼니불도 마찬가지야. 파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하자. 치 디귿으로 홑. 다음에, 니은 첨가 니불. 다음에, 혼니 불 된 거지. 똑같이 티읕이 디귿으로 되는 게 끝소리 규칙이고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디귿 때문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비음화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딱 이제 물론 뭐 볼 때 딱 이게 이 반니랑과 요거는 국의 음화가 아니구나라고 딱 눈치를 채고, 반드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장난을 칠 거란 말이지. 보자고. 기억에 붓은 전미사의 모음 이어 만남으로 어미가 아니라 전미사라고 나왔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봐봐. 이거는 이제 발음이 붙인이잖아. 티읕 다음에 이 모음이 와가지고 붙인 된 거야. 이건 국외음화야. 뭐니 해도 국외음화야. 일어나지 않은 게 일어난 거야. 거꾸로 그러면 국외음화니까 얘는 반드시 뭐야? 형식, 형태소인데 우리 기억해봐.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라는 거야. 근데 봐봐. 이 붙이는 또 붙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이잖아. 왜냐면 붙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민지 아니면 조사인지 접사인지 형식 형태소니까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니? 조사는 안 되지. 체온담이 아니니까. 근데 용언에 이게 앞에 있는 거 먹이 어근 될 수 있고 또 어간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민 전미사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응?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전미사 말고 어미라고 나왔다 쳐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헷갈릴 수 있어? 이 이가 과연 전미사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 전미사가 맞긴 맞지. 이 다니까. 무엇을 붙이다 하니까. 응?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야? 사동전미사인 거지. 벽에 게시물을 붙이다 하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사동전미사야. 응? 이는 사동의 접미사야. 근데 이거를 전미사로 썼잖아. 근데 어미라고 해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어? 우리가 늘 했듯이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것만 우리 국어는 뒤에 것만 많이 주목하는데 물론 다행히 운 좋게도 국어음화가 안 일어나다니 일어났잖아. 그래서 제낄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맞다고 쳐도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수업 마쳐야 되겠다. 이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끝낼게. 46번만 하고 설명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봐봐. 다 적었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붓은 전미사가 아니라 어미의 모음 이와 만남으로 국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OX에서 확신하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접사가 어미가 아니니까 이 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거 이 전미사 이 다음 딱 하나 전미사? 형식에는 이건데 이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이거? 쌤 무슨 의도인지 알지? 진짜 어렵게 되면 답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장난친다고. 내신에서 많이 당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로 앞에 있는 거 구석탱이에서 하나 딱 집어가지고 아닌데? 이거 맞아? 하면 진짜 막 머리 터진다고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될 수 있어. 자, 다시 올바르게 고쳐놓을게. 저건 나 모르겠다. 전미사 모음 이와 만나는 거 맞고 국유현상이 일어난다. 난다로 고쳐야지.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아니 이는 접사라서 형식이야 치우소로 발음돼. 낫치. 얘는 그래서 끝소리 규칙 나 다음에 티읕이 이모 만나서 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가는 거야. 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디귿은 끝소리 규칙이고 그 다음에 치는 국의 음하고 디귿 때문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비음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낱낱이가 뭐겠어? 낱낱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된 거야. 낱낱이 밝히다. 그래서 이 이가 접사인데 얘는 이제 부사, 파생, 접미사가 되는 거야. 3번 이랑은 모음 이로 시작한 형식이 아니고 명사인 실질 형태에서 오니까 티읕은 치읓이 아니라 디귿 그리고 나중에는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거지. 반니랑 이제 4번 볼까? 묻은 전미사 히와 만나. 묻다 묻히다 그러니까 접사가 맞아. 얘는 이제 피동의 이히리기의 피동의 전미사가 되겠지. 디귿 티읕이 결합하면 티읕이 돼. 얘는 이제 부계음화 될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 티읕이 티읕 되고 티읕 다음에 이모 만나가지고 구계음화 돼서 무치구가 되는 거지. 적절한 선택지로 되겠습니다. 5번 미음의 홑과 결합한 이불은 얘가 실질이야. 맞지? 홑의 받침 티읕이 구계음화가 안 되지. 구계음화는 형식이어야지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구계면상이 아니고 그러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호, 치, 불 이렇게 발음 됐겠지. 그는 겨울도 방에서 호치불을 덮고 잔다. 발음이 어렵잖아. 쉽자고 하는 건데 교체라는 거는 구계음화 교체라는 거는 발음이 어려워서 쉽게 발음이라 써줄게. 발음이 어려워서 쉽게 발음하려고 교체하는 건데 혼니불이 편해, 호치불이 편해. 나는 호치불이 훨씬 어렵다. 쌤, 저는 호치불이 훨씬 쉬운데요. 호치불. 좋은데요? 한 대 맞는다 그러다가. 혼니불이 훨씬 편한 거야. 그러니까 구겸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지. 문제 풀 때도 그래. 일어난다고 해봐. 발음해봐. 되냐고.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46번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 3점짜리입니다. 자,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에는 유형이 첫 번째 본용언과 본용언이 연결되고 두 번째 본용언과 보조용언, 세 번째 합성동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용언은 우리가 다 이제 실질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 보조는 말 그대로 본용언의 의미를 좀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이고요. 합성동사라는 말은 얘가 단어 형성에서 말하면 합성어라는 얘기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당연히 붙였을 수밖에 없죠. 띄어쓰기는 안 됩니다. 합성어는 결함이 강해서 띄어쓸 수가 없어요. 본용언, 본조용언은 이렇게 각각의 용언의 의미가 있으니까 반드시 띄어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합성어와 달리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알기로는 보조용언이 많이 있고요. 앞에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고 뒤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보조용언이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나는 빵을 먹는다 라는 문장으로 나는 빵을 먹고 싶다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먹다 이제 앞에 오는 게 본용언이고요. 왜냐하면 앞에 용언만 나는 빵을 먹다 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딱 들어맞죠. 그런데 나는 빵을 씹다. 나는 빵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돼요. 통하지 않죠. 그래서 뒤에 용어만으로는 즉 먹고 먹다 제외하고 나는 빵을 씹다 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씹다를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요. 네, 본용어는 무조건 이제 띄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리을에 빵을 집어 먹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빵을 집다, 정말로 빵을 손으로 바구니에 있는 거를 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가져가서 냉큼 먹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빵을 나는 각각 용언이 주어 호응하는 거 보면 나는 빵을 집어먹었다 라고 문장을 하나 그냥 한다면 나는 빵을 집다, 나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각각의 문장이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빵을 집었다, 나는 빵을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호응하죠? 그리고 다른 성분 여기 보면 여러분 빵을 집어 맛있게 하라고 부사 집어넣어도 말이 통해요. 나는 빵을 집어 맛있게 먹었다. 괜찮죠? 그리고 각각의 용언이니까 당연히 띄어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예문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붙여 쓰는 거. 나는 집에서 학교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돌아가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건 띄어쓸 수 없어요. 돌아가다 한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 이제 보면은 이걸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집어 먹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집어 먹다가 집다와 먹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리을처럼 빵을 집어 먹다 이것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게 한 단어 즉 합성어란 얘기고 얘는 합성어가 아니거든요. 합성어가 아닌 거예요. 다시 잘 써드릴게요. 합성어란 얘기고요. 합성어가 아니란 얘기야. 얘는 합성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띄어쓰기 되어 있어도 본용어로 쓰이는데 이게 한 단어로 즉 합성 동사로 쓰이고 있으니 이 뜻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빵을 집어먹다와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 겁, 두려움 따위를 가지다 의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네. 자, 잊어먹다 같은 경우는 잊어먹다 이것도 있다와 먹다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도 뭐 한 단어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얘는 빵건 즉 얘는 한 단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한 단어 쓰이지 않고 대신 그러면 잊어먹다 나는 그 사실을 잊어먹었어. 얘는 이제 진짜 먹다가 아니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만 쓰이겠구나 라고까지 이제 판단하고 기억의 예문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책 뒤쪽에 1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다. 이거란 얘기입니다. 집어먹다. 뜻을 살펴봐야 되겠죠. 남의 것을 가로채어 지 것으로 만들다. 겁, 두려움 따위를 가지되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 동사라고 설명한 1번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 단어니까 붙여 쓸 수밖에 없고요. 2번 볼게요. 잊어먹었다. 여기 보시면 잊어먹었다는 한 단어가 없어요. 반드시 띄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먹다 이t의 의미가 아니죠? 그럼 얘는 본 플러스 보조라고 판단하고 2번 설명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어를 띄어 쓴 것이군. 그래요.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다. 실제로요. 나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잠자는 것도 있다. 이걸로는 말이 되지만 잠자는 것도 먹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확인됐죠? 2번도 오케이. 3번 볼까요?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집어먹었다. 일단 집어먹었다가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는데 붙였었을 때의 의미를 보니까 남의 것을 가로채어 지 것으로 만들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단어구나. 띄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3번 설명 읽어볼까요? 3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이게 한 단어기 때문에 요게 3번 설명에 보면 여러분 각각의 용언이 주어 호응한다는 거는 1번 본용언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합성 동사잖아. 합성 동사기 때문에 이 3번 설명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다시요. 공금을 집어먹었다 라는 말 뜻이 여기 나와 있는 합성 동사의 1번 뜻과 일치하므로 얘는 합성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용어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게 먹었다가 진짜로 의미가 돼야 되는데 빵을 집어먹었다. 여기 밑에처럼 빵을 집어먹었다처럼 이 먹었다의 의미가 본 용언으로 쓰이지 못해요. 고로 얘는 3번 설명처럼 요게 이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두 용언을 붙였었다. 본용언은 반드시 띄어쓴다라고 위에서 말했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봐봐. 두 용언이 모두 주어인 호응하고 있다. 이거는 본 플러스 본 얘긴데 그래서 붙여 쓴 것이다. 본은 무조건 띄어쓰기밖에 안 되는데 띄어쓰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매치시켜 놨으니 매치가 되겠습니까? 본은 띄어쓰기밖에 안 된다. 근데 붙여 써놨다.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에 내려 보겠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집어 먹었다. 빵을 집어서 먹은 거예요. 실제로 먹은 거죠? 이거는 본 플러스 본이라고 판단하고 4번 볼까요?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 먹었다. 집어 허겁지겁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와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띄어쓴다. 본 플러스 본이니까 집어넣을 수 있고 띄어쓰기만 가능하다라는 4번 설명. 오케이. 5번 볼까요?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는 이렇게 한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본 플러스 보조 용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한 단어가 없으니까 세 번째 이거 케이스 3번 케이스 안 돼. 그러면 2번 케이스의 본 플러스 보조 아니면 1번 케이스의 본 플러스 본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붙여쓰기 됐잖아. 그러니까 본 플러스 본은 무조건 띄어쓰기만 되는 거니까 붙여쓰겠잖아?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본 플러스 보조구나 라고 하고 딱 봤더니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다. 잊었다는 말 되고 먹었다는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본 플러스 보조라고 판단하고 5번 선택지 설명 보니까 밈은 사전에 드는 단어가 아니다. 즉 한 단어로 잊어먹다가 안 된 거야. 뒤에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 진짜로 새까맣게 먹었다. 말이 안 돼.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는 얘기고 두 용언을 띄어 쓰는 것이 본용언 보조용언의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원칙대로 배운 대로 딱 하면 5번 설명도 맞지요. 그래서 3번 설명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여러분 되게 고난도입니다. 잘 푸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보기는 학습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짜임이니까 여러분. 짜임이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고 아는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하고요. 자, 하나만 합시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가 미음, 기. 관형절은요. 은, 니은, 다음에 던, 을, 다음에 리을. 부사절은 부사형 전미사 이, 그다음 어미, 개, 도록, 어서. 서술절은 딱히 없어요. 인용절은 이게 잘 모르는데 인용의 부사격 조사로서 고라고가 있습니다. 이어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줬다. 아끼던에 관형절 뽑고요. 받았음에 명사절 뽑았습니다. 설명 볼까요?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그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어.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단어는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알려주다. 이건 이제 본용어는 보조용어이어가지고 하나의 서술어. 얘는 이제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받다. 동사하니까 역시 하나의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아끼던도 서술어 기능이 있잖아. 그래요. 아끼다가 있으니까 서술 기능을 하는 거는 서술어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줬다 이고 그것의 주어는 알려줬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녀가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받았다의 주어는 받았다. 무엇을? 상을. 누가? 제자가 상을 받았다. 그래서 명사절이 을이 제자가 상을 받았다가 전체의 목적 역할을 한다라는 말 이렇게 풀었으면 돼요. 그녀가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알려줬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녀가라는 전체 주어와 그녀가 알려줬다라는 전체 서술어가 있을 때 뭘 알려줬냐? 제자가 상을 받은 거를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전체에서 명사절이 알려줬다 해서 목적어에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목적을 한다는 말은 그녀가 알려줬다. 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알려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관형절도 있잖아. 아끼던이 관형절이에요. 아끼다 하면 누가 아끼다? 그가 아끼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아끼다가 그가 제자를
아끼다. 이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다면 들어가야 할 말들 그녀가, 제자가, 그가인 정답은 여러분 딱 보니까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이게 겹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와 서술어 관계라고 할게요. 서술어, 아이고 글씨가,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서술어를 찾기,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에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문장 성분을 다시 쓸게요. 필요한 문장 성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아주 쉬운 예를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을 때 짜임 분석하라고 할 때 2번 이상이니까 서서 찾아라. 서술어는 아까 말했죠?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를 찾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판단하는 건 알죠? 그래서 여기는 오다, 여기는 기다리다예요. 찾았어요. 그냥 자릿수 개념에 따라 주어 이외에 필요한 성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라는 거는 서술어 1번으로 하고 편의상 기다렸다. 누가 기다린 거예요? 비가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농부는 기다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농부는 기다렸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한 번 찾은 거예요. 그렇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오다가 또 서술어가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2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뭐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모로 할게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2번 이상 있어서 겹문장이 맞군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하나의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농부는 기다리다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성분이 자릿수에 따라서 뭐냐면요, 무엇을 이라고 하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농부는 친구를 기다리다, 비를 기다리다 이렇게 한 단어가 목적어 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다라는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하는 명사, 비의 명사 자리에 비가 오다라는 절이 들어가 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목적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술 자릿수, 기다리다. 누가 무엇을 기다리다 니까요. 그래서 명사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이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한눈에 팍 하고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복습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원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아주 유용하게 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9, 50번 마저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 우리 많이 했네요. 이렇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자,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고 하고요. 누구냐에 따라 주체는 그 문장의 주어, 객체는 그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이고 상대에는 내 말을 듣는 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요. 화자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주어를 서술의 주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어떻게?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주무시다 같은 특수어휘, 그리고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서 시, 특수어휘, 깨서라는 요소를 통해서 주체를 높입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도 시와 선어말 어미죠? 특수어휘를 사용한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니까 현대국어를 여러분들 중세국어 이렇게 있으면 현대국어를 탄탄히 알면 중세국어도 쉽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체 높임법 설명 보시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한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이랬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머니께, 할머니를, 얘가 바로 부사어고요. 부사어고, 깨니까 부사어고, 르이니까 당연히 얘가 목적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동생에게 월급을 타서 용돈을 줬다. 다시 쓸게요. 용돈을 줬다. 이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이랬다면, 객체를 높일 때 할머니니까 깨를 쓴 거예요. 동생이니까 에게죠. 높인 대상이 아닌 낮춘 대상이니까 에게고, 높인 대상이니까 깨를 쓴 거예요. 그리고 드렸다라는 특수어휘를 쓴 거예요. 줬다라는 낮춤어휘 대신에 드렸다라는 특수어휘를 쓴 거예요. 또 할머니를이니까 모시고라는 특수어휘를 쓴 거예요. 동생이니까 데리고라는 낮춤어휘겠죠. 자, 그래서 객체 높임에서 부사어를 높인다는 것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구나. 목적어를 높인다는 것은 특수어휘를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드리다라는 특수어휘 조사, 깨 방금 살펴봤죠? 중세국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대국어의 객체보다 중세국어의 객체가 엄청 많이 썼어요. 특이하게도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현대국어는 없어요. 그래서 삽은 때로는 잡과 쓰이고 밑에 순경은 비읍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객체 높임 선어말가 쓰였다. 그만큼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많이 애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어휘도 같이 쓰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 볼게요. 상대는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포함돼요. 높임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낮추는 건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낮추는 것도 높임법 안에 들어간답니다. 현대국어는요, 종결 표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십, 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고요. 해요체, 그 다음에 해체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글씨가 너무 못 써지네요. 미안해요. 이것들은 좀 격식적인 자리, 격식체이고요. 요거는 좀 친근한 자리, 비격식체였습니다. 얘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 공적 자리, 얘는 이제 사적인 자리,
친근감 유발하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느낌이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하세요와 확실하게 다르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요, 현대국어와 달리 역시 객체처럼 선어말 어미가 있었대요. 그게 이와 it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평서문에 쓰이고 잘 보면 그냥 이가 아니고요. 아니고 옛 이응 이예요. 그리고 it은요, 의문문에서 쓰일 역시 옛 이응하고 it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49, 50번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 이제 항상 원문 있고 풀이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바로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민 쌉을 사용하여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는 선생님 얘는 깃, 사, 바, 니 여기 이거 있지 여기 이거 없는데요? 라고 보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얘는 그 삽 선어말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라면 get, 삽, 니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사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쓰여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객체. 조심해야 돼요. 부사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해석을 봐야 되는 거죠. 기뻐하니 했을 때 유동 사람들이 기뻐한다. 뭘 기뻐해? 인이의 군대를 유동 사람들이 기뻐한다. 유동 사람들이 인이의 군대를 굉장히 높여서 표현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 기사반이에서 요거는 객체, 즉 부서 아니면 목적을 높인 건데 군대를 굉장히 높인 거야. 알겠죠? 대단한 군대다. 우리를 목숨을 구해줄 군대다라고 해서 대단히 높인 거야. 그것이 를이니까 목적어도 맞죠. 괜찮습니다. 부사어가 아닙니다. 목적어 맞죠.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현대국어에도 이건 없잖아요. 객체 높인 선어말 어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니까 현대가 마찬가지로 선어말 시를 사용하여 주체? 주체인가? 의심하고 성선을 높이고 있다. 그럼 성선이 주어란 얘기인데 판단해 볼까요? 성선이 일도 하시니 성선이 한번 노하시니 성선을 높인 것 맞고요. 현대국어에도 시 쓰니까 맞네요. 3번 볼까요? 성종을 모셔 모시다. 이거 객체인데 그렇죠? 현대국어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청자를 높이기 위해 미안요. 쌤이 리를 봤네. 미안해요. 잘못 봤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여기 있는 이거 낙양의 올만이다를 봐야 되는데 낙양으로 올마간 것입니다. 그래서 600 천하가 낙양으로 올마간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올만이다.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란 선어말 어미 쓴 거 맞네요. 이를 썼고요. 여기 이다 썼고요. 이 얘기 당연히 청자를 높인 거죠. 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였기 때문에 이다를 썼겠죠. 이것도 문제가 없고요. 리을 볼까요? 리을은 다시 성종을 모셔 요거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예요. 현대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인다? 아니요. 현대국어와 달리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이지요. 그러죠? 달리는 지워야 되겠다. 아니다. 달리는 현대국어도 모시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4번 그래 틀렸네요.
5번 볼까요? 그리시니다. 그리시니다. 자, 시 썼고요. 이 썼네요. 그러니까 선어법이 시와 이를 사용하여 주체는 시이고 청자는 이이고 다 높였다. 네? 맞네요. 주체 높여서 시, 청자인 이니까 이것도 맞지요. 아까 다시 리을은요. 성종을 모시다는 현대나 중세나 마찬가지로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니까 현대어와 마찬가지로까지 맞고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바꿔줘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틀린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볼게요.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니까 주체는 직접 높이는 게 있고 높임이고 높일 때 해당 신체 부분, 개인적인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 높임은 보시면 할머니의 손이 아프시다예요. 손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의 손이니까 시를 써가지고 높이는 거죠. 여기에 아프다의 특수어휘인 편찮으시다를 써서는 안 돼요. 아셨죠?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과장님의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멋집니다가 아니라 멋지십니다. 시를 쓴 거예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아요. 여기는 의시를 쓴 거예요. 시나 의시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다시 쓸게요. 말씀이 있다의 특수어휘인 계시다를 써서 계시겠습니다 쓰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간접 높임은 선어말어미 의시를 쓴 것이지 특수어휘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볼까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요게 간접이에요. 간접 있어요.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다. 목적어. 이거는 객체를 높인 거고요. 왔습니다. 하시조체 써가지고 상대도 다 있을게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있죠. 객체 있죠. 상대 높였죠. 이거는 높임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십시오체를 쓴 거니까 가장 높인 거예요. 높임. 다 해당되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지정 높임은 없어요. 뵙고 오셨습니다 했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뵙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뵙고 오셨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오시었습니 다가 돼가지고요. 돼가지고 요 시 때문에 직접 주체 높임이 되긴 하겠으나 시가 없죠. 그러니까 뒷높임은 X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훨씬 문장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에서는 그 높임 표현의 실현 요소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복습해 볼게. 그래서 자 주체, 객체, 상대에 있어요. 주체는 선어말어미 시, 주체를 높이는 조사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 주무시다, 잡수시다, 천천시다 등이 있어요. 자, 객체 이제 여기 이제 중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빨간색으로 쓸게.
중세 같은 경우는요, 선어말 어미로 얘는 시와 샤가 있어요. 요 샤는 뒤에 모음 어미가 올 때 샤가 와요. 다시. 그리고 이제 객체를 보면요. 객체를 보면 얘는 깨라는 부사격 다시 쓸게요. 깨라는 부사격 조사예요. 요 시는 선어말 어미고 요거는 주체의 주격 조사라 그랬죠? 깨가 있고 역시 특수 어휘가 있는데 여쭈다, 오시다, 들이다, 뵙다, 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 국어에서는요 아까 말했지만 삽, 잡, 잡에 있고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비읍이 순경은 비읍 바뀐다 그랬죠? 다음에 잡 이렇게 바뀌어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은 딱히 없어요. 그냥 종결 표현으로만 있고 그래서 격식체에 말로만 할게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비격식체에 해요체, 해체.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이와 잇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실하게 이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높임 표현에서는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50번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 51번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